칠흑 같은 어둠이 서울의 밤을 삼켰다. 장대비가 도시의 화려한 불빛을 흐릿한 수채화처럼 번지게 만들었고 거대한 마이바흐의 와이퍼만이 유일하게 기계적인 리듬으로 움직이며 시야를 확보하고 있었다. 차 안의 공기는 바깥의 폭풍우만큼이나 차갑고 무거웠다. 에유라 그룹의 총수 강지훈은 가죽 시트에 몸을 깊숙이 묻은 채 창밖의 혼란스러운 풍경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태블릿 화면에 떠있는 복잡한 수치들에만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다. 방금 끝난 긴장감 넘치는 이사회는 그의 승리로 끝났지만 그의 얼굴에는 만족감 대신 깊은 피로와 냉소적인 그림자만이 드리워져 있었다. 그의 세계는 언제나 이기는 것과 지는 것, 오직 두 가지 선택만이 존재하는 전쟁터였다. 감정은 사치였고 인간관계는 필요에 의한 계산일 뿐이었다. 그는 스스로 그런 삶을 선택했고 그 결과로 얻은 부와 권력의 정점에서 철저한 고독을 즐기고 있었다. 회장님, 앞 도로가 폭우로 쓰러진 나무 때문에 막혔습니다. 다른 길로 돌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운전기사의 목소리가 낮은 정적을 깨뜨렸다. 지우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무심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하루는 분 단위로 계획되어 있었고 이런 예상치 못한 변수는 그의 완벽한 통제에 대한 불쾌한 도전이었다. 차가 조용한 골목길로 접어들어 잠시 멈춘 순간 그의 예민한 귀에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다. 방음이 완벽한 차 안까지 뚫고 들어온 소리는 마치 길 잃은 아기 고양이의 울음소리 같았다. 처음에는 무시하려 했다. 그의 세상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그저 도시의 수많은 소음 중 하나일 뿐이었다. 하지만 빗소리와 바람소리 사이로 끊어질 듯 이어지는 그 연약한 울음소리는 이상하게 그의 신경을 자극했다. 지우는 미간을 찌푸리며 마침내 태블릿을 내려놓았다. 잠깐 세워. 그의 갑작스러운 명령에 운전기사가 놀란 듯 백미러를 쳐다봤다. 지우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고 차 문을 열었다. 차가운 밤 공기와 함께 빗방울이 그의 값비싼 수트 위로 쏟아져 내렸다. 우산을 받쳐든 운전기사를 뒤로하고 그는 소리가 들려오는 어두운 골목 안쪽으로 망설임 없이 걸어 들어갔다. 그의 이런 충동적인 행동은 그 자신에게도 낯선 것이었다. 골목은 악취와 축축한 냉기로 가득했다. 그의 구두가 더러운 무릉덩이를 밟았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울음소리는 쓰레기통 옆에 놓인 흠뻑 젖은 종이 상자 안에서 새어나오고 있었다. 지우는 잠시 멈춰 섰다. 상자 안을 들여다볼 이유가 없었다. 경찰에 신고하고 그의 손을 더럽히지 않은 채 이 상황을 전문가에게 넘기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판단이었다. 하지만 그의 발은 움직이지 않았다. 결국 그는 차가운 이성을 누르고 상자 쪽으로 몸을 숙였다. 젖어서 너덜너덜해진 상자 안에는 낡고 얇은 담요에 쌓인 갓난아기가 있었다. 차가운 비에 온몸이 젖은 아기는 작은 입을 벌린 채 힘겹게 울고 있었다. 추위 때문에 아기의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고 연약한 생명의 불꽃이 금방이라도 꺼질 것처럼 위태로워 보였다. 지우는 그 순간 숨을 멈췄다. 수많은 비즈니스와 협상 테이블에서 단 한 번도 흔들린 적 없었던 그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눈앞의 광경은 그가 살아온 세계와는 너무나도 이질적이었다. 아기의 목에는 낡은 은색 목걸이가 걸려 있었다. 작고 희미한 빛을 발하는 그 목걸이를 보는 순간 그의 머릿속에 잊고 있던 오래된 기억의 파편이 스쳐 지나갔지만 지금은 그것을 곱씹을 때가 아니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빗줄기는 더욱 거세지고 있었고 이 어둡고 더러운 골목에는 아무도 없었다. 이 아이를 여기에 그대로 둔다면 몇 분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불보듯 뻔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복잡한 계산이 오갔지만
결국 모든 것을 압도한 것은 아주 원초적인 감정이었다. 그는 자신의 값비싼 수트 재킷을 벗어 아기를 조심스럽게 감쌌다. 아기의 작은 온기가 재킷을 통해 그의 팔로 전해졌다. 너무나도 가볍고 부서지기 쉬운 존재감이었다. 그는 아기를 품에 안고 망설임 없이 차로 돌아갔다. 그의 갑작스러운 행동과 품에 안긴 아기를 본 운전기사는 눈이 휘둥그레졌지만 감히 아무것도 묻지 못했다. 그는 그저 재빨리 뒷좌석 문을 열어줄 뿐이었다. 집으로 가. 남은 일정은 전부 취소해. 지훈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다. 차는 부드럽게 골목을 빠져나와 그의 펜트하우스로 향했다. 그는 아기를 안은 채 창밖을 바라보았다. 도시의 불빛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지만 그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다. 오직 품 안의 작은 생명체에게 모든 신경이 집중되어 있었다.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최고급 펜트하우스는 언제나처럼 고요하고 차가웠다. 하지만 오늘 밤 그 정적은 작은 아기의 숨소리로 인해 깨졌다. 지우는 거실 한가운데 서서 자신이 데려온 이 작은 존재를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함을 느꼈다. 그는 아기를 조심스럽게 소파 위에 내려놓고 캐시미어 담요로 젖은 몸을 덮어주었다. 아기는 지쳤는지 어느새 울음을 그치고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다. 그는 곧장 자신의 충직한 비서인 김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한밤중에 갑작스러운 호출에 김 비서는 잠긴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다. 김 비서, 지금 당장 서울 최고의 소아과 의사를 내 집으로 부르게. 그리고 신생에게 필요한 모든 물건을 사서 즉시 가져와. 지훈의 지시는 언제나처럼 간결하고 명확했지만 그 내용은 김 비서의 잠을 완전히 달아나게 하기에 충분했다. 전화기 너머로 김 비서의 당황한 침묵이 흘렀지만 그는 곧바로 알겠습니다, 회장님 이라고 대답했다. 지훈은 그가 알아서 완벽하게 처리할 것을 알고 있었다. 전화를 끊은 지훈은 다시 잠든 아기에게 시선을 돌렸다. 작고 오밀조밀한 얼굴, 꼭 쥔 작은 주먹. 그는 자신도 모르게 손을 뻗어 아기의 부드러운 뺨을 아주 조심스럽게 쓸어보았다. 그의 손길에 아기가 잠결에 살짝 칭얼거렸다. 그는 평생 느껴보지 못한 이상한 감정에 휩싸였다. 낯설지만 불쾌하지 않은, 오히려 텅 비어있던 가슴 한구석을 채우는 듯한 따뜻함이었다. 냉철한 사업가 강지훈의 삶에 예고 없이 뛰어든 이 작은 존재는 그의 견고한 성벽에 작은 균열을 만들고 있었다. 그는 창가로 다가가 밖을 내다보았다. 언제 그랬냐는 듯 비는 그치고 먹구름 사이로 달빛이 희미하게 새어나오고 있었다. 그의 완벽하게 통제되던 인생이라는 체스판 위에 누구도 예상치 못한 새로운 말이 놓였다. 이 아기는 그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폭풍의 눈이 될 것인가? 아니면 그의 얼어붙은 심장을 녹일 한 줄기 빛이 될 것인가? 지훈은 알 수 없었다. 확실한 것은 오늘 밤을 기점으로 강지훈의 세계는 다시는 예전 같을 수 없으리라는 사실뿐이었다. 그는 조용히 아기 곁으로 돌아와 소파 옆에 앉아 작은 숨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강지훈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는 피곤함을 느낄 새도 없었다. 어둠이 걷히고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올 때까지 그는 소파에 앉아 작은 아기의 모든 움직임과 숨소리 하나하나에 온 신경을 집중했다. 그의 펜트하우스는 하룻밤 사이에 완전히 다른 공간이 되어 있었다. 김 비서가 밤새 공수해온 아기 침대, 기저귀, 분유, 젖병, 소독기 같은 물건들이 거실 곳곳에 자리하며 그가 구축해온 완벽하고 미니멀한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었다. 이른 아침, 서울 최고의 소아과 의사가 펜트하우스를 찾았다.
노련한 의사는 지훈의 날카로운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침착하게 아기를 진찰했다. 다행히 아기는 며칠간의 추위와 굶주림으로 인한 가벼운 저천증 외에는 매우 건강한 상태였다. 의사는 아기가 태어난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은 신생아이며 남자아이라고 알려주었다. 그는 지훈에게 분유를 타는 법부터 기저귀를 가는 법까지 아기를 돌보는 기본적인 방법들을 차근차근 설명했다. 수천억 규모의 계약을 지휘하고 이사회에서 노련한 경영자들을 압도하던 강지훈은 이제 막 알파벳을 배우는 학생처럼 의사의 모든 말을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진지하게 경청했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한 수치가 아닌 분유의 적정 온도와 기저귀를 채우는 각도 같은 생소한 정보들로 가득 찼다. 의사가 돌아간 후 지훈은 난생 처음 겪어보는 실질적인 도전에 직면했다. 바로 아기를 돌보는 일이었다. 첫 번째 기저귀 교체 시도는 그야말로 재앙이었다. 그는 어설픈 손놀림으로 기저귀를 풀다가 아기의 오줌 세례를 받았고 베이비 파우더 통을 엎질러 값비싼 페르시안 카펫을 온통 하얗게 만들어버렸다. 분유를 타는 것은 더 큰 난관이었다. 물 온도를 맞추지 못해 몇 번이나 버려야 했고 젖병을 흔드는 각도가 잘못되었는지 분유가 제대로 녹지 않았다. 옆에서 돕고자 안절부절 못하던 김비서 역시 이런 일에는 문외한이라 별 도움이 되지 못했다. 몇 시간의 사투 끝에 지훈은 마침내 제대로 된 온도의 분유를 아기 입에 물리는 데 성공했다. 작은 입으로 힘차게 젖병을 빠는 아기를 보며 그는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다. 수조 원짜리 M&A를 성사시켰을 때보다 더 큰 성취감이 밀려왔다. 배가 부른 아기가 그의 품에 안겨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잠이 들자 그의 주변을 맴돌던 모든 혼란과 긴장이 눈 녹듯 사라졌다. 세상이 고요해지고 오직 아기의 규칙적인 숨소리만이 들려왔다. 지훈은 아기를 안고 통유리창 앞으로 다가갔다. 밤새 몰아치던 폭풍우는 거짓말처럼 멎어 있었고 구름 한 점 없이 맑고 푸른 하늘이 펼쳐져 있었다. 그 깨끗하고 드높은 하늘을 바라보던 지훈의 입에서 자신도 모르게 한 단어가 흘러나왔다. 하늘, 내 이름은 강하늘이다. 그것은 어떤 계산이나 계획도 없는 지극히 충동적이고 감성적인 결정이었다. 그의 삶의 방식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행동이었다. 아기에게 하늘이라는 이름을 붙여준 후 지훈은 김비서가 사온 새 옷으로 갈아입히기로 했다. 낡고 축축한 담요 대신 부드러운 유기농 면으로 만든 베네 저고리를 입히던 순간 그의 시선이 다시 한번 아기의 목에 걸린 은색 목걸이에 머물렀다. 그는 조심스럽게 목걸이를 풀어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다. 빗물에 젖어 광택을 잃었지만 작은 초승달 모양의 펜던트는 여전히 그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것을 자세히 들여다보던 지훈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이 목걸이는 그가 직접 디자인해서 5년 전 서유라와의 1주년 기념일에 선물했던 것이었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그와 그녀만이 아는 특별한 의미가 담긴 물건이었다. 그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지난 5년간 억지로 봉인해 두었던 기억의 수문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 그의 인생에서 유일하게 사랑했던 여자, 서유라. 가난한 화가지 망생이었지만 누구보다 밝고 순수했던 그녀의 미소, 그림에 대한 뜨거운 열정, 그의 차가운 손을 잡아주던 그녀의 따뜻한 온기, 그리고 그들을 갈라놓았던 지독한 오해와 갑작스러운 이별. 그는 유라가 더 나은 삶을 위해 자신을 떠났다고 믿어왔다. 아니, 그렇게 믿어야만 했다. 그래야만 이 지독한 배신감을 견뎌낼 수 있었다. 그런데 그녀의 목걸이가, 그녀의 분신과도 같았던 그 목걸이가 왜 이 아기에게 있는 것인가? 설마 하는 끔찍한 의심이 그의 온몸을 꿰뚫었다. 하늘이가 자신의 아들일지도 모른다는 가능성.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모든 것이 너무나도 절묘하게 맞아떨어졌다. 아기가 태어난 시기, 그리고 이 목걸이까지. 그의 냉철한 이성이 빠르게 상황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는 즉시 김비서를 서재로 불렀다. 그의 얼굴에서는 아기를 돌보던 어설픈 초보 아빠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다시 냉혹한 아이유라 그룹의 총수로 돌아와 있었다. 하지만 평소의 냉정함과는 다른 절박함과 초조함이 그의 눈빛에 서려 있었다. 그는 김비서에게 누구에게도 발설해서는 안 될 극비 임무를 하달했다. 서유라, 그 여자의 지난 5년간의 모든 행적을 알아봐. 어디서 뭘 하고 누구와 함께 지냈는지, 아주 사소한 것 하나까지 전부. 그리고 최대한 빨리 아무도 모르게 나와 저 아이의 유전자 검사를 진행해. 그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차갑고 단호했다. 김 비서는 지훈의 눈에 서린 심상치 않은 기운을 감지하고는 이것이 단순한 업무 지시가 아님을 직감했다. 그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묵묵히 고개를 숙였다. 김 비서가 나간 후 지훈은 다시 아기 침대 곁으로 돌아갔다. 새근새근 잠든 하늘이 얼굴을 내려다보는 그의 마음은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처럼 요동쳤다. 이제 이 아이는 그에게 더 이상 우연히 길에서 주운 아기가 아니었다. 자신의 잊고 싶었던 과거와 어쩌면 자신의 미래를 연결하는 살아 숨쉬는 고리였다. 수많은 질문이 그의 머릿속을 헤집었다. 이 아이가 정말 내 아들인가? 그렇다면 유라는 대체 왜 이런 끔찍한 방식으로 아이를 버려야만 했을까? 그의 안에서 새로운 결심이 굳건하게 자리 잡았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반드시 모든 진실을 밝혀내고야 말겠다고. 며칠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강지훈의 펜트하우스는 점차 작은 아기가 있는 집의 모습을 갖추어 갔다. 여전히 서툴렀지만 이제 그는 능숙하게 분유를 타고 기저귀를 갈 수 있게 되었다. 이른 새벽, 아직 도시가 깊은 잠에 빠져 있을 시간에 일어나 하늘이에게 젖병을 물리는 것은 그의 새로운 일상이 되었다. 품 안에서 꼬물거리며 분유를 빠는 작은 생명체를 내려다보는 순간은 그에게 전에 없던 평온함을 안겨주었다. 하지만 그 평온함 아래에는 김 비서가 가져올 2개의 보고서를 기다리는 초조함이 파도처럼 일렁이고 있었다. 마침내 운명의 날 아침, 김 비서가 굳은 표정으로 펜트하우스를 찾았다. 그의 손에는 2개의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다. 하나는 얇았고 다른 하나는 제법 두툼했다. 지훈은 뛰는 심장을 애써 진정시키며 얇은 봉투를 먼저 받아들었다.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마른 침을 삼키며 봉투를 개봉했다. 그 안에는 단 한 장의 보고서가 들어있었다. 결과는 명확하고 단호했다. 친자관계 확률 후90진호9999%. 보고서의 마지막 문장은 그의 눈에 깊숙이 박혀 떠나지 않았다. 강하늘은 그의 아들이었다.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 형용할 수 없는 감정의 폭풍이 그를 휩쓸었다. 아버지가 되었다는 벅찬 기쁨, 자신의 피를 나눈 존재에 대한 경이로움, 그리고 동시에 가슴을 찌르는 듯한 날카로운 분노가 한데 뒤섞였다. 유라는 대체 왜 자신의 아들을 버려야만 했을까? 그가 감정을 추스르기도 전에 김 비서가 2번째 서류철을 내밀었다. 그것은 지난 5년간 서유라의 삶을 추적한 기록이었다. 지훈은 아들이 생겼다는 기쁨이 차에 가시기도 전에 묵직한 불길함을 느끼며 서류철의 첫 장을 넘겼다. 그리고 그 안의 내용을 읽어 내려갈수록 그의 얼굴은 급격하게 굳어지며 차가운 분노로 창백해져 갔다. 보고서에 담긴 서유라의 삶은 처참함 그 자체였다. 5년 전 그와 헤어진 후 그녀는 다시 지옥 같은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그녀의 의붓아버지이자 태양건설의 회장인 최 회장은 유라의 임신 사실을 알게 되자
뱃속의 아이를 자신과 에이유라 그룹을 연결할 흥정의 도구로 여겼다. 그는 유라의 모든 것을 통제하고 감시하며 그녀를 세상으로부터 철저히 고립시켰다. 최 회장은 유라의 통장에서 돈을 모두 빼앗고 그녀를 허름한 별채에 가두다시피 하며 공포와 가난 속에서 살게 했다. 보고서는 또한 5년 전 그들의 이별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까지 파헤쳐 놓았다. 그들의 오해와 갈등은 모두 최 회장이 꾸민 비열한 계략이었다. 그는 유라가 돈 때문에 지훈에게 접근한 것처럼 위장했고 만약 헤어지지 않으면 지훈과 아유라 그룹에 해를 끼치겠다고 협박했다. 유라는 그를 지키기 위해 모든 오명을 뒤집어 쓴 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보고서의 마지막 장은 하늘이가 버려지기까지의 긴박했던 상황을 담고 있었다. 최 회장은 갓 태어난 아이를 이용해 지훈에게 거액의 돈을 뜯어내거나 AULA 그룹과의 합병을 강요할 계획이었다. 유라는 자신의 아이가 평생 의붓아버지의 손아귀에서 불행한 도구로 살아가게 둘 수 없었다. 그녀는 출산 직후 병원을 탈출해 아이를 안전한 곳에 두려는 필사적인 선택을 했다. 그것이 하필이면 친부인 강지훈의 눈에 띄리라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한 채 목에 걸어준 은색 목걸이는 아버지를 찾아달라는 그녀의 마지막 기도이자 절규였다. 초우의 진, 환. 지훈의 입에서 핏기 없는 목소리로 그 이름이 새어나왔다. 보고서를 쥔 그의 손등에 푸른 힘줄이 솟아올랐다. 그의 냉철한 가면은 산산조각 났고 그 자리에는 모든 것을 불태워버릴 듯한 무서운 분노가 자리 잡았다. 자신의 유일한 사랑을 짓밟고 지난 5년간 그녀를 고통 속에 살게 하고 심지어 자신의 아들까지 위험에 빠뜨린 원수가 바로 그의 오랜 비즈니스 라이벌 최 회장이었다. 최근 들어 부쩍 심해진 태양건설의 공격적인 경영 방식이 단순한 사업적 경쟁이 아니었음을 이제야 깨달았다. 모든 것은 개인적인 악의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의 분노는 곧 깨지지 않을 강철 같은 결의로 굳어졌다. 그는 조용히 잠든 하늘이를 내려다보았다. 자신의 아들. 이제 그는 더 이상 외로운 재벌 총수가 아니었다. 그는 한 아이의 아버지였고 자신의 가족을 위협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아들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었다. 아버지가 되었다는 기쁨과 가족을 위협받은 남자의 분노가 하나로 합쳐져 거대한 힘이 되었다. 그는 단순히 유라를 찾는 것에서 그치지 않을 것이다. 그는 그녀를 지켜낼 것이다. 그는 최 회장을 벌주는 것에서 그치지 않을 것이다. 그는 최 회장과 그가 이룩한 모든 것을 남김없이 파괴해버릴 것이다. 지훈은 곧장 서재로 들어가 전화를 들었다. 그는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 이것은 법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었다. 이것은 전쟁이었다. 그는 김 비서를 포함한 자신의 핵심 측근들에게 짧고 정확한 명령을 연달아 내리기 시작했다. 법무팀을 총동원해 태양건설과 최 회장의 모든 비자금 내역, 불법 거래, 개인적인 약점까지 샅샅이 찾아내. 지금부터 이것이 아유라 그룹의 최우선 과제다. 그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감정도 섞여 있지 않았지만 듣는 이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드는 살기가 어려 있었다. 사냥이 시작되었다. 지금까지 포식자였던 자가 이제 먹잇감이 될 차례였다. 지훈은 전화를 끊고 펜트하우스의 거대한 창문 앞에 섰다. 발 아래로 펼쳐진 거대한 도시를 내려다보는 그의 눈빛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그의 차가운 눈동자 속에서 복수를 향한 뜨거운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최 회장과의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강지훈의 분노가 명령으로 바뀌는 순간 거대한 AURA 그룹은 하나의 목적을 위해 움직이는 거대한 정보기관으로 변모했다. 그의 사무실은 최첨단 장비들로 가득 찬 작전 상황실이 되었고
그룹 내 최고 엘리트들로 구성된 비밀 태스크포스가 소집되었다. 정보 분석가, 법률 전문가, 그리고 기업 보안팀의 베테랑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그들의 유일한 임무는 서유라를 찾아내고 최 회장의 태양건설을 무너뜨리는 것이었다. 작전은 서유라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병원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지훈의 팀은 병원의 모든 CCTV 영상을 분석하고 직원들을 은밀하게 인터뷰하며 그녀의 흔적을 쫓았다. 하지만 그녀는 마치 유령처럼 사라진 뒤였다. 신용카드 기록도 휴대전화 통화 내역도 등록된 주소도 없었다. 최 회장의 철저한 통제 아래에서 그녀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왔던 것이다. 수색은 시작부터 난관에 부딪혔다. 한편 최 회장 역시 분노에 휩싸여 있었다. 도망친 유라와 사라진 아이의 행방을 찾던 그의 정보망에 강지훈의 이름이 걸려들었다. 지훈의 펜트하우스에 소아과 의사가 드나들고 아우라 그룹이 비상체제에 돌입했다는 소식이 그의 귀에 들어왔다. 노련한 악당인 그는 즉시 모든 상황을 파악했다. 유라가 낳은 아이가 강지훈의 손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하지만 최 회장은 이것을 위기가 아닌 절호의 기회로 여겼다. 아이가 강지훈에게 있다는 것은 오히려 그가 원했던 그림이었다. 이제 그는 강지훈을 직접 압박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카드를 쥔 셈이었다. 그의 계획은 즉시 수정되었다. 우선 서유라를 다시 잡아들여야 했다. 그녀는 강지훈을 감정적으로 흔들고 이 모든 상황에 주도권을 쥐기 위한 핵심 열쇠였다. 그는 자신의 수족인 무자비한 해결사들을 풀어 유라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이제 서유라를 찾는 것은 두 거대 세력 간의 숨막히는 시간 싸움이 되었다. 한쪽에서는 첨단 기술과 데이터를 이용한 체계적인 수색이 이루어졌고, 다른 한쪽에서는 폭력과 협박을 동원한 무자비한 추격이 벌어졌다. 서울이라는 거대한 도시를 무대로 서로 다른 방식의 두 그림자가 한 명의 여인을 향해 빠르게 다가가고 있었다. 찾았습니다. 며칠간의 교착 상태 끝에 IUR의 정보 분석팀에서 마침내 돌파구를 찾아냈다. 유라가 병원을 탈출한 직후 낡은 예술가 거리 근처의 한 ATM기에서 익명으로 소액의 현금이 인출된 기록을 발견한 것이다. 또한 그녀가 단 한 번 사용하고 버린 대포폰의 희미한 신호를 역추적하여 그녀가 숨어 있을 만한 구역을 특정 동네로 좁히는 데 성공했다. 그곳은 가난한 예술가들이 모여 사는 낡고 허름한 동네였다. 그 시각 서유라는 낡은 다락방 스튜디오에서 공포에 떨고 있었다. 오래전 알고 지내던 무명 화가의 도움으로 겨우 몸을 숨기고 있었지만 그녀는 이곳이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다. 출산으로 쇠약해진 몸과 아이에 대한 걱정, 그리고 의붓아버지에 대한 공포가 그녀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었다. 그녀는 하루빨리 돈을 모아 서울을, 한국을 영원히 떠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아우라의 팀과 최 회장의 해결사들이 거의 동시에 같은 동네로 잠입해 들어오고 있었다. 보고를 받으며 사무실에서 기다리는 것에 한계를 느낀 강지훈은 결국 직접 움직이기로 결심했다.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다. 그는 김비서와 소수의 경호 인력만을 대동한 채 직접 차를 몰아 그녀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곳으로 향했다. 그의 가슴은 그녀를 곧 만날 수 있다는 기대와 불길한 예감으로 세차게 뛰고 있었다. 하지만 운명은 그에게 잔인했다. 지훈의 차가 그 동네의 입구에 들어서는 바로 그 순간 최 회장의 사람들이 먼저 유라의 은신처를 급습했다. 그들은 거칠게 문을 부수고 들어갔고 쇠약해진 유라는 저항 한번 제대로 해보지 못한 채 그들에게 붙잡혔다. 그녀의 희미한 비명은 좁은 골목의 소음 속으로 속절없이 흩어졌다. 해결사들은 그녀를 검은 벤에 강제로 밀어넣고 순식간에 사라졌다. 지훈이 현장에 도착한 것은 불과 몇 분 뒤였다.
부서진 문, 어지럽혀진 방 안, 그리고 바닥에 떨어져 있는 작은 붓 한 자루. 그 붓은 예전에 그가 율에게 선물했던 화구 세트의 일부였다. 그는 모든 것을 직감했다. 자신이 늦었다는 것을, 최 회장이 그녀를 먼저 채워갔다는 것을. 길고 긴 추적은 끝났지만 이제는 구출과 정면 대결이라는 더 위험하고 무거운 싸움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붓을 주워들었다. 그의 눈에 이성이 마비될 정도의 무서운 분노가 이글거렸다. 서유라의 붓을 쥔 강지훈의 손이 분노로 하얗게 굳어졌다. 그가 한 발 늦었다는 사실은 그의 냉철한 이성을 마비시키고 그 자리에 순수한 증오와 살해를 채워 넣었다. 그의 작전본부로 변한 사무실의 공기는 이전보다 훨씬 더 차갑고 위험하게 가라앉았다. 더 이상 기다림은 없었다. 그는 최 회장이 먼저 움직이기를 기다리지 않고 그를 사냥하기 위한 그물망을 더욱 촘촘하게 짜기 시작했다. 예상대로 바로 다음 날 최 회장에게서 연락이 왔다. 그의 목소리는 거짓된 우려와 오만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유라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강지훈이 간절히 원하는 것을 자신이 가지고 있음을 교묘하게 암시했다. 그는 두 회사의 합병을 논의하자는 명목으로 만남을 제안하며 유라의 안전을 협상 카드로 사용하려는 속내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지훈은 전화기 너머로 얼음처럼 차가운 평정을 유지하며 그의 제안에 동의했다. 하지만 수화기를 내려놓는 순간 그의 눈빛은 이미 다른 계획을 그리고 있었다. 최 회장의 게임에 놀아날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 이것은 협상이 아니라 전쟁이었다. 지훈은 즉시 에이유라 그룹의 보안팀을 소집했다. 전직 특수부대 요원 출신의 팀장을 필두로 한 그의 정예팀은 이제 서유라 구출 작전을 계획하기 시작했다. 최 회장이 레스토랑에서 사업 협상을 기다리는 동안 지훈의 팀은 그가 유라를 감금하고 있는 장소를 급습할 것이었다. AURA의 압도적인 기술력을 이용해 최 회장의 대포폰을 역추적했고 위치는 서울 외곽의 한적한 별장으로 특정되었다. 그 시각 서유라는 차갑고 호화로운 방 안에 갇혀 있었다. 최 회장은 그녀를 찾아와 비웃음을 흘리며 조롱했다. 아이가 강지훈에게 있으며 이제 그녀가 오만한 강지훈을 무릎 꿇릴 완벽한 도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라는 절망감에 휩싸였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저항의 불꽃이 타올랐다. 자신의 아이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사람, 바로 강지훈에게 보호받고 있다는 사실이 그녀에게 한 줄기 희망과 힘을 주었다. 약속된 만남의 밤. 최 회장이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와인을 음미하며 지훈을 기다리고 있을 때 지훈의 팀은 어둠을 틈타 별장을 완벽하게 포위했다. 작전은 소리 없이 그리고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최첨단 장비로 모든 보안 시스템을 무력화시키고 그림자처럼 움직이는 대원들이 경비들을 순식간에 제압했다. 지훈은 별장 근처에 세워진 작전 차량 안에서 이 모든 상황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는 가면처럼 굳어 있었다. 마침내 팀이 유라가 갇힌 방의 문을 열었다. 갑작스러운 침입에 유라는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다. 하지만 대원들 사이로 익숙한 얼굴, 김 비서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가 서유라 씨 회장님께서 보내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유라는 모든 상황을 이해했다. 그녀는 한치의 소란도 없이 안전하게 별장을 빠져나올 수 있었다. 유라는 작전 차량으로 안내되었다. 차 문이 열리고 5년이라는 시간이 무색하게 느껴질 만큼 익숙하고 그리웠던 얼굴, 강지훈이 서 있었다. 마지막으로 본 그의 모습은 오해와 분노로 얼룩져 있었다. 하지만 지금 그는
그녀의 아이의 아버지이자 그녀를 구하러 온 구원자였다. 차 안의 공기는 수많은 미처 하지 못한 말들과 후회, 그리고 걷잡을 수 없는 감정들로 무겁게 가라앉았다. 그는 창백한 그녀의 얼굴과 헝클어진 옷을 보며 턱 근육을 단단하게 굳혔다. 다시 돌아온 펜트하우스에서의 재회는 어색하고 긴장감이 넘쳤다. 유라는 모든 것이 압도적으로 느껴졌다. 자신이 5년간 번 돈보다 비싸 보이는 아기 침대에서 평화롭게 잠든 아들, 하늘이를 보았다. 자신과 지훈이 살고 있는 세계가 얼마나 다른지 잔인할 정도로 실감했다. 지훈이 무슨 말을 하려고 애썼지만 쉬이 말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는 그저 이제 안전해. 당신도 아이도 라고 힘겹게 내뱉을 뿐이었다. 하지만 유라는 아이를 버렸다는 죄책감과 자신의 존재가 지훈과 하늘이에게 더 큰 위험을 불러올 것이라는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녀는 마음의 벽을 높이 쌓아 올렸다. 지훈이 안아보라며 다가서자 그녀는 아이를 안기를 거부했다. 난 이제 이 아이 엄마가 아니에요. 난 아이를 버렸어요. 아이 곁에 있을 자격이 없어요. 저 때문에 당신과 아이가 더 위험해질 거예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지훈을 밀어냈다. 화려하고 넓은 펜트하우스 안에서 세 사람은 함께 있었지만 보이지 않는 고통과 오해, 두려움의 벽에 의해 철저히 분리되어 있었다. 강지훈은 그녀의 몸을 구출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그녀의 상처 입은 마음을 구하고 무너진 가족을 재건하는 더 힘든 싸움이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깨달았다. 그는 여전히 사랑하는 여자와 갓 찾은 아들을 번갈아 보며 깊은 무력감과 좌절감에 휩싸였다. 구출 후 며칠 동안 펜트하우스의 시간은 얼어붙은 듯 흘러갔다. 서유라는 거대한 공간 속에 유령처럼 맴돌았다. 그녀는 지훈과 하늘이를 의식적으로 피하며 게스트룸에서 거의 나오지 않았다. 과거의 상처와 죄책감에 갇힌 그녀는 호화로운 현실에 발을 딛지 못했다. 강지훈은 그런 그녀를 안타까움과 깊은 슬픔이 뒤섞인 눈으로 지켜볼 뿐이었다. 다그치거나 강요하는 것은 그녀를 더 깊은 동굴 속으로 밀어넣는 일이 될 터였다. 결국 그는 접근 방식을 바꾸기로 했다. 말 대신 행동으로, 강요 대신 시간으로 그녀의 마음을 열기로 결심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에 대해 묻지 않았다. 대신 그는 서툴지만 진심을 다해 아들 하늘이를 돌보는 모습을 그녀에게 보여주었다. 한밤중에 일어나 분유를 먹이고 서툰 솜씨로 기저귀를 갈고 끔찍할 정도로 음정이 맞지 않는 자장가를 불러주었다. 하늘이가 안전하고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그녀가 스스로 느끼게 하고 싶었다. 그의 인내는 며칠 뒤 예상치 못한 순간에 작은 결실을 보았다. 그날 밤 하늘이가 배앓이로 자지러지게 울기 시작했다. 지훈은 아이를 달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보았지만 아이의 울음은 그치지 않았다. 자신의 방에서 아기의 고통스러운 울음소리를 듣고 있던 유라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억눌러왔던 모성애가 두려움을 이기고 그녀를 방 밖으로 이끌었다. 그녀는 망설이며 거실로 나와 지친 지훈의 팔에서 조심스럽게 아이를 넘겨받았다. 그녀는 아이를 품에 안고 부드럽게 흔들며 잊고 있던 오래된 멜로디를 나지막이 흥얼거렸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하늘이는 점차 울음을 그치고 그녀의 품에서 새근새근 잠이 들었다. 아이를 낳고 처음으로 그녀는 자신의 아들을 품에 안았다. 그 작은 온기와 무게가 그녀의 얼어붙었던 심장을 녹이기 시작했다. 지훈은 그 광경을 숨죽여 지켜보았다. 죄책감으로도 끊어낼 수 없었던 깊은 유대감, 그녀 안에 잠들어 있던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그의 가슴은 벅차오르는 감정으로 아려왔다. 하늘이가 잠든 후 거실에는 어색하지만 더 이상 적대적이지 않은
위태로운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지우는 마침내 그들의 과거를 마주할 용기를 냈다. 그는 그녀에게 김비서의 보고서를 보여주며 자신이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최 회장이 어떻게 그들을 이간질하고 그녀를 위협했는지, 그리고 그들의 이별이 얼마나 철저히 조작된 비극이었는지를 설명했다. 그는 그때 그녀를 믿지 못했던 자신의 오만함과 어리석음을 고백하며 그녀를 더 일찍 지켜주지 못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했다. 그의 진심 어린 사과와 모든 진실 앞에서 유라의 마지막 방어벽이 마침내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지난 5년간 억눌러왔던 모든 고통과 두려움, 슬픔을 토해내며 오열했다. 그녀는 최 회장의 협박과 감시, 그리고 아이를 지키기 위해 버릴 수밖에 없었던 절박했던 심정을 모두 털어놓았다. 그것은 두 사람 모두에게 상처를 치유하는 정화의 순간이었다. 지우는 그녀를 따뜻하게 안아주며 다시는 혼자 두려움에 떨게 하지 않겠다고 굳게 약속했다. 그날 이후 펜트하우스의 차가운 공기는 눈 녹듯 사라졌다. 유라는 적극적으로 하늘이를 돌보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함께 아이를 목욕시키고 아이의 작은 미소에 함께 웃으며 교대로 아이를 안아주었다. 서툴렀던 두 초보 부모는 이제 제법 능숙한 팀이 되었다. 그들은 사소한 일상을 공유하며 5년의 공백을 메워나갔고 펜트하우스는 마침내 따뜻한 온기가 감도는 집이 되어갔다. 어느 날 저녁 지우는 창고에 보관해 두었던 유라의 낡은 화구들을 꺼내왔다. 그는 그녀에게 다시 그림을 시작하라고 격려했다. 붓을 잡는 것을 망설이던 유라도 그의 진심 어린 응원에 용기를 얻어 다시 스케치북을 펼쳤다. 그는 그림에 열중하는 그녀의 모습에서 자신이 사랑했던, 열정 넘치고 재능 있던 옛 연인의 모습을 보았다. 며칠 후 지훈이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그는 창가에 앉아 잠든 하늘이의 모습을 스케치북에 담고 있는 유라를 발견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부드럽고 평화로운 미소가 걸려 있었다. 아직 최 회장이라는 위협이 남아 있었지만 그들의 가족은 이제 단단한 기초를 다졌다. 서로를 다시 찾은 그들은 함께라면 어떤 폭풍우도 헤쳐나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서유라를 눈앞에서 놓친 최 회장은 길길이 날뛰었다. 강지훈이 자신의 제안을 묵살하고 심지어 보란듯이 자신의 손에서 유라를 빼내갔다는 사실은 그의 자존심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굴욕감과 분노로 이성을 잃은 그는 더 이상 점잖은 게임을 할 생각이 없었다. 협박으로 아이유아라 그룹을 손에 넣을 수 없다면 시장에서 무자비한 힘으로 파괴해버리기로 결심했다. 최 회장의 전면적인 공격이 시작되었다. 그는 유령 회사를 동원해 아우라 그룹의 주식을 무섭게 사들이며 적대적 인수합병을 시도했다. 동시에 언론의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하여 강지훈의 리더십과 아유아라의 재정 안정성에 대한 악의적인 루머를 퍼뜨렸다. 연일 터져 나오는 부정적인 기사에 에어유얼아의 주가는 흔들리기 시작했고 이사회 임원들은 불안에 휩싸였다. 회사가 창립 이래 최대의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도 강지훈은 이상할 정도로 침착했다. 그는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다. 불안한 기색이 역력한 임원들 앞에 선 그는 냉철한 사실과 데이터만을 이용해 현 상황을 정확히 분석해 주었다. 이것은 단순한 기업 사냥이 아니라 궁지에 몰린 적의 필사적인 발악이라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었다. 그의 흔들림 없는 자신감과 명확한 통찰력에 술렁이던 이사회는 점차 안정을 되찾았다. 한편 펜트하우스에서 뉴스를 접한 유라는 공포에 휩싸였다. 이 모든 것이 자신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는 죄책감이 그녀를 짓눌렀다. 그녀는 지훈에게 만약 자신이 의붓아버지에게 돌아가면
이 모든 것이 멈추지 않겠냐고 물었다. 지우는 단호하게 그녀의 말을 잘랐다. 그는 그녀를 끌어안으며 이것은 이제 자신과 최 회장 둘만의 싸움이라고 못 박았다. 그는 내 회사를 공격하는 게 아니야. 내 가족을 공격하는 거지. 그리고 그는 그 실수를 평생 후회하게 될 거야. 그의 단호한 목소리는 율에게 불안감 대신 깊은 신뢰감을 심어주었다. 다시 아유라의 작전 상황실로 돌아온 지우는 마침내 그의 방역 계획을 공개했다. 그는 이미 최 회장의 이런 움직임을 모두 예측하고 있었다. 그의 비밀 태스크포스는 유라를 찾는 동안 동시에 최 회장의 사업과 사생활의 모든 어두운 구석을 파헤치고 있었다. 그 결과 탈세, 비자금 조성, 불법 로비, 건설 비리 등 그의 범죄 행각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지훈의 계획은 단순한 방어가 아니었다. 그는 주식시장에서 최 회장과 힘겨루기를 할 생각이 없었다. 오히려 최 회장이 더 많은 자금을 끌어들여 에이유라의 주식을 사들이도록 내버려 두었다. 적이 스스로 무덤을 파도록 시간을 주는 동안 지훈의 팀은 수집된 증거들을 언론과 검찰에 동시에 터뜨릴 가장 결정적인 순간을 준비하고 있었다. 지훈의 팀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해커들은 태양건설의 철통 같은 보안 서버를 뚫고 핵심 자료들을 빼냈고, 조사관들은 최 회장에게 불만을 품고 퇴사한 전직 임원들을 만나 내부 고발자로 설득했다. 법무팀은 최 회장의 숨통을 끊어놓을 마지막 한 방이 될 법적 소송 자료들을 완벽하게 준비했다. 모든 것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무자비하고 정교하게 진행되었다. 강지훈은 대외적으로는 평소와 다름없이 회사를 경영하며 절대적인 통제력을 과시했다. 최 회장이 무리한 자금을 동원하느라 점점 더 필사적으로 변해가는 것을 그는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덫은 이미 놓였고 그는 그저 사냥감이 스스로 덫에 걸려들기만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다. 어느 날 저녁, 그는 잠든 하늘이와 그 곁을 지키는 유라를 바라보았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시장 점유율이나 자존심을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가족, 그들의 평화로운 미래를 위해 싸우고 있었다. 그 깨달음은 그의 결의를 더욱 차갑고 날카롭게 만들었다. 마침내 모든 준비가 끝났다. 김 비서가 그의 사무실로 들어와 보고했다. 회장님,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그가 미끼를 물었습니다. 지훈은 서류에서 눈을 떼고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 차가운 불꽃이 튀었다. 그는 나지막이, 하지만 세상 그 어떤 말보다 무겁게 명령했다. 실행에 강지훈의 명령이 떨어진 다음 날 아침, 최 회장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승리를 만끽하고 있었다. 연일 폭락하는 에이유라 그룹의 주가를 보며 강지훈이 곧 백기를 들고 자신을 찾아오리라 확신했다. 그는 오만한 목소리로 증권사 직원에게 아유레이의 주식을 추가로 매수하라고 지시하며 곧 닥쳐올 거대한 폭풍을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의 탐욕은 이미 이성을 마비시킨 뒤였다. 오전 9시 주식시장이 개장하는 그 순간 지훈이 준비한 첫 번째 폭탄이 터졌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신뢰받는 탐사보도 전문 매체가 최 회장과 태양건설의 비자금 스캔들을 한면 톱기사로 대서특필했다. AURA의 팀이 제공한 비밀 장부와 계좌 내역 등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증거들이 기사와 함께 공개되었다. 뉴스는 온라인을 통해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대한민국은 충격에 휩싸였다. 첫 번째 공격이 차에 가시기도 전에 두 번째 공격이 이어졌다. AURA로부터 동일한 증거 자료를 넘겨받은 검찰이 태양건설 본사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방송사 카메라들은 검사들이 압수수색 박스를 들고 나오는 장면을 생중계했다. 최 회장은 자신의 사무실 TV 화면을 통해 자신의 제국이 무너져 내리는 광경을 망견자실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주식시장의 반응은 즉각적이고 파괴적이었다. 태양건설의 주가는 몇 시간 만에 70% 이상 폭락하며 휴지 조각이 되었다. 적대적 인수를 위해 그에게 막대한 자금을 빌려주었던 은행들은 즉시 대출금 회수에 나섰다. 그의 모든 개인 자산은 동결되었다. 단 하루아침에 그가 평생에 걸쳐 쌓아 올린 모든 것이 신기루처럼 사라져 버렸다. 최 회장이 재정적, 법적 공격에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을 때 지우는 마지막 개인적인 일격을 가했다. 그는 언론에 두 번째 정보를 흘렸다. 이번에는 의붓딸인 서율에 대한 상습적인 학대와 불법 감금에 대한 내용이었다. 기사에는 유라가 직접 진술한 녹취록과 그녀가 감금되었던 별장 직원들의 증언까지 첨부되었다. 이로써 그는 부패한 기업께서 파렴치한 괴물로 대중에게 낙인 찍혔다. 완전히 고립된 최 회장은 자신의 사무실에 갇힌 신세가 되었다. 건물 밖은 기자들과 시위대로 아수라장이었다. 그때 그의 전화벨이 울렸다. 발신자는 강지훈이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지훈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내 가족을 건드리지 말았어야지. 그 말은 조롱이 아닌 차가운 사실의 선고였다. 전화를 끊은 최 회장은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거대한 착각을 했는지 깨달았다. 그는 기업가를 상대한 것이 아니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지키기 위해 나선 포식자를 상대한 것이었다. 그의 오만함은 산산조각 났고 그 자리에는 원초적인 공포와 절망만이 남았다. 그가 평소 형님 동생하던 정재계의 실력자들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다. 그는 철저히 버려졌다. 마침내 검사들이 그의 사무실 문을 부수고 들이닥쳤다. 수갑이 채워진 채 끌려나가는 그의 초라한 모습은 한때 대한민국을 호령하던 거대 기업 총수의 마지막이었다. 같은 시각 에이유라 그룹 본사는 조용한 승리의 기쁨에 잠겨 있었다. 회사의 주가는 이미 빠르게 회복되고 있었다. 임원들은 경애와 존경이 가득한 눈으로 강지훈을 바라보았다. 그는 회사를 지켜냈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압도적인 힘과 치밀함으로 적을 완벽하게 파괴했다. 그날 저녁 지훈은 펜트하우스로 돌아왔다. TV에서는 최 회장의 구속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유라는 화면을 보며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진정한 해방감을 느꼈다. 그녀를 올가매던 과거의 악몽이 마침내 끝난 것이다. 그녀는 감사와 다시 불붙은 깊은 사랑이 담긴 눈으로 지훈을 바라보았다. 지훈은 조용히 TV를 껐다. 그는 잠든 하늘이와 유라를 자신의 품으로 끌어당겼다. 길고 긴 폭풍우는 이제 지나갔다. 이제 그들의 작은 가족은 진정으로 안전해졌고 두려움 없는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최 회장이 법의 심판을 받고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후 몇 달의 시간이 평화롭게 흘러갔다. 강지훈의 펜트하우스는 더 이상 차가운 성체가 아니었다. 이제 그곳은 아기의 웃음소리와 부부의 나지막한 대화, 그리고 따뜻한 음식 냄새가 어우러진 진정한 의미의 집이 되어 있었다. 강하늘은 무럭무럭 자라 뒤집기를 시작했고 서유라의 얼굴에서는 과거의 그늘이 완전히 걷혀 있었다. 가장 큰 변화는 강지훈에게서 나타났다. 그는 더 이상 일에 미쳐 사는 워커홀릭이 아니었다. 에이유라 그룹의 총수로서의 카리스마와 능력은 여전했지만 그는 정시 퇴근을 하고 주말에는 온전히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 김 비서를 비롯한 측근들에게 더 많은 권한을 위임했고 회의 시간에도 종종 휴대폰 속 하늘이의 사진을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짓는 모습이 포착되곤 했다. 얼음 같던 회장님의 변화에 직원들은 놀라워하면서도 진심으로 기뻐했다. 그는 아버지가 되는 법을 매일 새롭게 배워나갔다. 이제는 온몸에 물을 튀기지 않고도 하늘이를 목욕시킬 수 있게 되었고, 아직 아기가 알아듣지도 못하는 동화책을 다정한 목소리로 읽어주었다. 주말 오후에는 펜트하우스, 단지 내의 비밀 정원에서 유모차를 밀며 산책하는 것이 그의 가장 큰 즐거움이 되었다. 고독 속에서 부와 권력의 정점을 지키던 과거의 삶과 비교하면 지금의 소소한 일상은 그에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을 안겨주었다. 유라 역시 새로운 삶을 찾았다. 그녀를 짓누르던 의붓아버지의 그림자에서 완전히 벗어난 그녀는 다시 붓을 들었다. 지우는 펜트하우스에서 가장 햇볕이 잘 드는 방을 그녀만을 위한 화실로 꾸며주었다. 그녀의 캔버스는 더 이상 과거의 고통과 슬픔으로 어둡지 않았다. 대신 잠든 하늘이의 평화로운 얼굴, 그런 아이를 사랑스럽게 바라보는 지훈의 모습 등 밝고 희망찬 색채로 가득 찼다. 그녀는 화가 서유라로서의 정체성을 되찾아가고 있었다. 지훈과 유라의 관계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깊어졌다. 그들은 밤늦도록 이야기를 나누며 지난 5년간의 오해와 상처를 보듬고 함께할 미래를 꿈꿨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영화를 보다 스르르 잡는 손, 잠든 하늘이의 침대 앞에서 나누는 미소, 출근길에 부드러운 입맞춤. 그들의 사랑은 과거의 풋풋함을 넘어 시련을 함께 이겨낸 동지애와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더욱 단단해져 갔다. 어느 날 저녁, 지우는 퇴근 후 거실에서 하늘이를 안고 있는 유라의 모습을 보며 문득 깨달았다. 자신이 평생 찾아 헤매던 행복이 바로 눈앞에 있다는 것을. 세상 모든 것을 가졌다고 생각했지만 그의 삶은 텅 비어 있었다. 이제야 그는 그 빈자리를 채워줄 가장 소중한 보물이 바로 유라와 하늘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이 행복을 공식적으로 그리고 영원히 그의 것으로 만들고 싶었다. 그는 프로포즈를 계획하기 시작했다. 거대 기업의 합병을 지휘하던 전략가답게 그는 이 중대한 이벤트를 위해 세심하고 완벽한 계획을 세웠다. 그는 어리둥절해하면서도 기쁨을 감추지 못하는 김 비서에게 조언을 구하며 단순히 화려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이야기가 담긴 진심 어린 프로포즈를 준비했다. 며칠 후 그는 펜트하우스 테라스에 로맨틱한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눈부신 서울의 야경이 두 사람을 축복하듯 반짝였다. 한때는 고독의 상징이었던 그 풍경이 이제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보는 행복의 배경이 되었다. 식사가 끝난 후 지우는 그녀의 손을 잡고 그들의 고통스러웠던 과거와 함께 이겨낸 시간들, 그리고 앞으로 만들어갈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다. 마침내 그는 한쪽 무릎을 꿇었다. 그가 내민 반지 케이스 안에는 5년 전 그가 선물했던 초승달 목걸이를 연상시키는 디자인의 다이아몬드 반지가 고요하게 빛나고 있었다. 과거의 아픔을 딛고 새로운 시작을 하자는 의미를 담아 그가 직접 디자인한 반지였다. 유라야, 나와 결혼해줘. 내게 당신의 남편, 그리고 하늘이의 아버지가 될 영광을 허락해줘.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 되자.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어떤 비즈니스 제안보다 진실되고 간절했다. 유라의 눈에서 기쁨의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그들은 별빛 아래에서 뜨겁게 입을 맞추었다. 강지훈과 서유라의 결혼식은 그들의 사랑 이야기만큼이나 특별했다. 세간의 이목을 끄는 화려하고 거대한 행사가 아닌 IURA 그룹 소유의 아름다운 정원에서 가까운 친구와 가족, 그리고 충직한 직원들만 초대된 채 소박하고 따뜻하게 치러졌다. 1년 전의 폭풍우가 남긴 상처는 이제 어디에도 없었고
오직 축복과 행복만이 그 자리를 가득 메우고 있었다.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유라는 눈부시게 아름다웠다. 그녀의 얼굴에는 세상 가장 행복한 신부의 미소가 걸려 있었다. 턱시도를 차려입은 지훈의 눈에는 그런 그녀를 향한 사랑과 경이로움이 가득 담겨 있었다. 그의 품에는 어느덧 1살이 되어 작은 턱시도를 입고 있는 하늘이가 안겨 있었다. 그 모습은 행복한 가족의 완벽한 그림이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위해 직접 쓴 서약을 낭독했다. 지훈은 유라와 하늘이가 자신의 공허했던 삶을 어떻게 구원하고 새로운 의미를 부여했는지에 대해 고백했다. 유라는 어둠 속에서 빛을 찾아준 그의 사랑이 자신에게 어떻게 치유와 희망을 주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들의 진심 어린 서약에 늘 냉정함을 잃지 않던 김 비서를 포함한 모든 하객들의 눈가가 촉촉하게 젖어들었다. 결혼식 후 이어진 피로연은 따뜻하고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지훈은 과거의 냉정한 총수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하객들과 어울리며 편안하게 웃고 대화했다. 그는 유라를 단순히 아내가 아닌 촉망받는 화가로 소개했다. 지난 1년간 유라는 지훈의 전폭적인 지지 아래 성공적으로 첫 개인전을 열었고 비평가와 대중 모두에게 큰 찬사를 받았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이름을 내건 갤러리를 운영하는 당당한 예술가였다. 결혼 후 그들의 삶은 새로운 장을 열었다. 그들은 도시의 펜트하우스를 떠나 넓은 정원이 있는 아름다운 저택으로 이사했다. 아이가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진정한 가정을 위한 공간이었다. 지훈은 여전히 아유에라 그룹을 성공적으로 이끌었지만 그의 리더십에는 이전에는 없었던 공감과 따뜻함이 더해졌다. 그의 새로운 비전 아래 아유에라 그룹은 더욱 견고하게 성장했다. 유라 역시 아내와 엄마로서의 삶뿐만 아니라 예술가로서의 삶에서도 큰 성취감을 느꼈다. 그녀의 갤러리는 서울 예술계에서 주목받는 명소가 되었고 그녀는 과거 어려웠던 시절을 잊지 않고 재능 있는 젊은 작가들을 후원하는 일에도 앞장섰다. 시간이 흘러 하늘이는 무럭무럭 자랐다. 처음으로 아장아장 걸음마를 떼던 날, 아빠라는 첫 단어를 내뱉던 순간, 그리고 처음으로 유치원에 가던 날까지 아이는 부모의 흔들림 없는 사랑 속에서 밝고 자신감 넘치는 아이로 성장했다. 그는 강씨 가문의 소중한 후계자이자 두 사람의 사랑의 가장 완벽한 증거였다. 그리고 5년 후, 어느 화창한 주말 오후, 저택의 정원. 6살이 된 하늘이가 지훈과 함께 캐치볼을 하고 있었다. 지훈은 아들의 서툰 공 던지기에 장난스럽게 넘어지며 웃음을 터뜨렸다. 근처 벤치에는 유라가 앉아 그 모습을 스케치북에 담고 있었다. 그녀의 배는 둘째 아이로 인해 아름답게 불러 있었다. 완벽하게 평화롭고 행복한 가족의 풍경이었다. 지훈은 아들과 아내를 번갈아 보며 가슴 벅찬 행복을 느꼈다. 6년 전 빗속에서 우연히 발견했던 종이 상자 속 작은 아기. 단순한 동정심에서 시작된 그날 밤의 선택이 자신의 인생을 통째로 바꿀 가장 위대한 선물이 될 줄이야. 그는 아들을 찾았고 잃었던 사랑을 되찾았으며 그 과정에서 마침내 진정한 자기 자신을 찾았다. 외로운 왕은 마침내 그의 왕국을 찾았다. 그곳은 차가운 회장실이 아닌 따뜻한 가족의 품이었다. 지훈은 아들에게 손을 흔들어 주고는 유라가 앉은 벤치로 다가가 그녀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쌌다. 지는 해가 그들의 위로 따스한 황금빛을 쏟아내고 있었다. 길고 험난했던 여정의 끝에 찾아온 고요하고 완전한 행복이었다.